최순실판 내부자들 한번 보겠습니다. 최순실 씨 관련 의혹들을 폭로했던 사람들은 바로 최순실 씨와 가까이 있었던 바로 그 내부자들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최순실 씨의 가사 도우미 그리고 육아 도우미 바로 최순실 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폭로를 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가사 도우미의 목소리를 한번 재연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최순실 씨 집에 금고가 2개가 있었는데 빨간색은 안방에, 검은색은 딸 유라방에 있었어요. 금고 주변에는 개미 한 마리도 얼씬 못하게 해서 그 방은 문 열어줄 때만 청소를 했죠. 네, 자, 저희가 좀 재구성한 목소리였는데 정말 가사 도우미는 특검 조사를 받았는데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최순실 씨 정말 금고를 좋아하나 봐요. 금고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금고는 정말 얼씬도 못하게 했다. 정말 돈 얘기할 때 주로 규모가 수십억, 수백억 원대였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순실 씨는 돈이 굉장히 많으니까 사실 이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돈에 대해서 고민했을 거예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당연히 금고가 있겠죠. 방에 만약에 금고가 없으면 이상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금고 얘기를 사실은 저렇게 가사 도우미가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죠. 본인은 얘기 안 할 거니까. 아마 저 금고 미리 수사 전에 치웠다는 거군요. 네, 치웠겠죠. 그건 뭐 기본이었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최순실 씨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 돈을 빼돌리는 방법을 생각했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만료 이후에 과연 최순실 씨는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걸 생각하면 요즘 최근에 나오고 있잖아요. 네. 독일을 향해서 사실은 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돈을 빼달리고 아마도 나중에는 그쪽으로 이민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이 지금 다 되고 있잖아요. 금고 당연히 있었겠죠. 네. 보면은 근데 저 기억나는 것이요. 최순실 씨가 이렇게 소환되기 전에 보면은 더 온튼한 또 회사가 이제 거기 있던 금고도 미리 뭔가 빼돌렸다. 대체 금고에 뭘 그렇게 감췄길래 지금 금고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더운트 같은 경우 이제 11월 2일에서 4일 그 정도 시점에 있었던 일인데 그 뭐 남자 가슴 크기 정도의 금고 2개라고 하니까 꽤 큰 금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 트럭에 실어가지고 경기도 하남에 있는 물류창고에 갔다가 뭐 금고랑 또 기타 자료들을 다 이제 은닉을 시켰다는 거죠. 이제 그것도 특검이 발견을 해서 최근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금고 안에 어떤 것이 들어 있었는지 어떤 자료들이 그 창고에 은닉을 했는지는 이제 특검은 알고 있을 것인데 그 전에도 보면은 결국 금고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CD든 자료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현금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동안에 최순실 씨 돈 쓰는 행태를 보면 현금으로 다 결제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금고의 존재와 좀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현금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이종호 실장님 보면은 뭐 동아일보를 비롯해서 지금 보도한 것들이 최순실 씨 시술비로 4천만 원은요. 지금 4천만 원 연봉이 안 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4천만 원은요. 현금으로요. 지금 김영재 의원에서 결제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현금만 씁니다. 한 번에 그러니까 현금만 했다는 쓰는 것도 뭔가 좀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분히 최태민 씨가 형성했던 자금이 사실 불법 자금이었을 때고 그것을 어디론가 사실 돈 세탁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 돈 세탁을 하기에도 사실 그 당시에 어떤 신분이라든지 그런 어떤 방법이 여의치 못했을 테고 당시 증언 중에 하나가 몇 트럭에 걸쳐서 네. 현금을 이동을 했다라는 증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당시부터 사실은 현금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 증언에 의해서 한 3천억 정도의 재산을 현금으로 임선희 씨한테 줬다 이런 증언도 있어요. 네. 그러면 당시가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죽었을 당시라고 지금 표현을 하니까 1979년이면 당시 라면값이 300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분식집에서 3,000원 하니까 요즘 라면값도 많이 그냥 올랐어요. 10배라고만 하면 그러네. 단순히 10배라고만 하면 네. 3천억이면 3조 원입니다. 그 3조 원의 시드머니가 임선희 씨한테 갔다면 현금으로 계속 보유한 이유도 거기에 있겠죠. 그다음에 현금을 쓰면 흔적이 안 남아요. 저 궁금한 게요. 네. 최순실 씨가 명품 구두 굉장히 많은데 보면은 백화점 VIP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VIP 카드 안 쓰고 현금만 결제해서 그렇다는 건데 주로 어떤 사람이 현금 씁니까? 보통 이게 이 돈의 출처라는 게 우리 뻔하잖아요. 네. 사실 국세청에서 조사하면 돈이라는 게 뻔해요. 그러면 그 돈 쓸 때는 뭐냐면 그 뻔한 돈을 쓰기 때문에 다 체크가 돼요. 근데 그걸 카드로 쓰면은
완전히 흔적이 다 남게 되는 거잖아요. 더더군다나 어디 위치까지 알 수가 있어요. 이 카드를 쓰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최순실 씨는 이 돈을 오픈할 수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네. 그 현금을 가지고 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집 살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필요한 거를 제가 볼 때는 최순실 씨가 거의 썼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그게 흔적이 남으면 안 되니까 늘 현금 쓰는 게 몸에 밴 사람일 거예요. 아마도 영수증 같은 거 발급 안 받았을 거예요. 영수증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저 김영재 의원 관련된 부분이 한 번에 4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또 3,900만 원인가 해서 토탈로 치면 전체가 7,900만 원 정도 현금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금으로 쓴 것도 마찬가지고 썼을 때 그러면 현금 영수증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네. 식당 가서 현금으로 내면 뭐 거기다 전화번호나 뭘 입력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현금 영수증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현금 영수증을 해도 그 흔적이 남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저희 같은 사람들은 맨날 지금 그 세금 토해내느라 연말정산할 때 두려워서 그렇죠. 그러는데 조금이라도 더 현금 영수증 이분들은 받으려고 영수증도 하는데 안 끊으시는 뭐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김영재 의원 관계자가 바로 현장 청문회 때 이런 얘기 했었죠.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8천이나 되는 것 같은데 끊을 때 저희가 이렇게 그 구입을 나눠서 하기도 하고요. 현금 걸어놓고 거기다 차감해서 기부시설 뭐 관리 그다음에 뭐 몇회 건 5번 할 거를 그러니까 4번 가격에 주자라든지 정말 그 어마어마한 돈 그냥 뭐 4-5번 쓴다고 한 번에 현금으로 결제를 턱 할 수 있을 정도면 이분한테는 뭐 4천만 원 하루 쓰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돈인가 봐요. 지금 최순실 씨 재산을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네. 그 1,000억대가 넘을 것이냐, 제가 볼 때는 1,000억대가 넘을 것이냐 아니냐, 그거를 아마 그 특검에서도 굉장히 조사를 할 거예요. 그런데 뭐 저런 정도의 돈이면 충분히 자기가 금고에 놓고 쓸 수 있는 현금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것도 사실은 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최태민 씨. 지난번에 그 최태민 씨의 아들인 최재석 씨 증언 중에 아버지 집이 역상동 집에 가보니까 어떤 비밀의 방이 있고 그 방 안에 금고가 있었고 저런 어떤 기타 CD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증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인 최태민 씨도 똑같이 그런 비밀스러운 곳에다가 금고를 놓고 관리를 했고 네. 최순실 씨도 그걸 이제 보면서 아마 배웠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본인도 이제 금고를 갖다가 놓고 그 안에 현금 같은 걸 써 놓으면서 지난번에 우리 왜 그 샘플실에서 옷값 계산할 때도 4,500만 원 그것도 다 현금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언니인 최순득 씨의 딸이죠. 장시호 씨가 제주도에서 그 사무실 낸다고 할 때 그때도 한 4천만 원인데 그것도 장시호 씨가 5만 원짜리 현금 가지고 다 계산해서 그 임대업자가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최순실 일가의 돈 씀씀이 부분은 전부 다 현금으로 하는 것이 아마 그렇게 생활화돼 있었던 것 같고 그 근본 목적은 어떤 본인들의 존재를 숨기려고 하는 거겠죠.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요. 금고 보안도 참 철저했네요. 가사 도우미의 증언 재구성한 목소리로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사할 때도 금고는 이삿짐 센터에 안 맡겼어요. 30년간 집사로 일했던 문모부장이랑 운전기사가 함께 직접 승합차로 옮겼어요. 평소 최순실 씨가 돈 얘기할 때는 보통 규모가 수십억, 수백억 원대였어요. 그래서 처음엔 검은 돈을 주무르는 브로커쯤으로 생각했다니까요. 얼마나 그랬으면은 지금 검은 돈을 주무르는 브로커인 줄 알았다. 직업도 몰랐다. 임대업이라고는 재판에서는 밝혔지만요. 네, 근데 이제 네.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옆에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대목에서 핵심은 뭐냐면 최태민 씨로부터 최순실까지 이를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이 영예 시절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해서 그 벌어들인 그 재산, 네. 그거는 당연히 우리 돈이에요. 우리 네. 세금이니까. 우리 국민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검에서 이걸 밝혀줘야 돼요. 네. 그다음에 최순실 씨는 이 대목에서 그 자매들까지도 스스로 입증해야 돼요. 이 돈이 누구 돈인지를. 그래서 입증을 못하는 그 돈은 다 국고로 환수시켜야 됩니다. 그걸 특검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야 돼요. 특검에 쏠리는 기대가 높고 여러 가지로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특검도 재산을 바로 최순실 씨 재산 다 추적하겠다고 했는데 국고 환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요, 최순실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재산이 최대는 뭐 10조 원까지 있다더라 이런 얘기가 돈다니까 최순실 씨 얘기가 이렇습니다. 주변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수조 원대 자산, 그 정도 재산이 있는 것을 드러나면 국가에 헌납하겠다. 원래 내 것이 아니니까 가질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건 반납 아닙니까? 헌납입니까? 그렇죠. 네, 이동근 시장님. 그렇죠. 사실 전 굉장히 큰 자신감이잖아요. 네. 저는 어떻게 읽혔냐면 내게 그런 돈이 있을 리 없다가 아니고 네.
그런 돈 있으면 찾아봐라. 난 꽁꽁 숨겨놨다. 이렇게 그렇게 들려요. 들리는군요. 굉장히 자신감 있게 들리는 게, 자, 보면 지금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 이게 정권 초기 힘이 있을 때 사실 이런 재단을 만들지 보통 힘이 다 빠져가는데 집권 4년짜리 만들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다급하게 윽박질렀거든요. 대기업 총수들을. 그리고 굉장히 빨리 만들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 이 레임덕 바로 올 거니까 집권 5년차 네. 시작되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금고도 있었다, 돈도 많다, 몇 조 원의 재산도 있었다는 의혹도 있다. 이 모든 것들을 딱 보면 왜 저렇게 급하게 이걸 만들었나 네. 하는 게 느낌이 와요. 어떤 느낌이냐? 바로 대통령은 어차피 끝나면 권력이 없어지잖아요.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국회의원이 될 수도 없고 네. 그러면 누군가 최순실 씨의 아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최순실 씨는 지금까지 갖고 있던 것들을 유지하고 싶었을 거예요. 네. 방법은 무엇이냐? 재단이라는 걸 통해서 그러면 재단을 통해서 또 기업들 통해서 그 돈을 또 독일로 이렇게 빼돌릴 수도 있는 문제고 또 재단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그것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택할 거고 해서 저는 그 재산 몇 조까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이미 빼돌렸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찾아볼 테면 찾아봐. 나 아니, 자신 그러니까 있어. 이 대목에서 핵심은 네. 뭐냐면 김기춘 전 실장하고는 약간 세력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김기춘 전 실장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는 아. 이제 우병우 씨가 이제 힘을 갖고 있었던 민정수석으로 거예요. 왔습니다. 예,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일이 거의 말기에 일어나는데 그게 우병우, 김기춘이 사라지고 네. 우병우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점 이후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병우 씨가 정보를 줬다는 것밖에 이게 지금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각 기업에 약점 있는 기업들. 네. 예, 약점 있는 기업들의 그 약점을 슬그머니 최순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최순실이가 그 기업에 접촉을 해서 돈을 받아내죠. 네.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지금 몇 가지가 확인되고 있잖아요. 부영이라든가 롯데라든가.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병우 씨 구속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우병우 수석 관련된 얘기, 또 김기춘 전 실장 관련 얘기는 잠시 후 또 다른 내부자가 폭로한 것이 있으니 다뤄보기로 하고요. 자, 이 가사도움이 정말 최순실 씨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태블릿 PC에 관해서도 최순실 씨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최순실 씨는 항상 충전기를 꽂은 태블릿 PC를 안방 책상 위에 뒀어요. 한 번은 쓰레기통에 떨어진 충전기를 무심코 버렸다고 최 씨가 당장 찾아오라며 닥달한 적도 있었어요. 자, 당장 찾아오라 닥달을 하고 그 정도면 정말 태블릿 PC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썼다는 거고 쓸 줄 모른다 이거는 좀 사실과 동떨어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늘 책상 위에 태블릿 PC가 있었고 옆에 메모지가 있어서 어떤 이제 업무를 보는 그런 용도로 태블릿 PC를 사용한 그런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고 이 여행을 갈 때도 늘 가지고 다녔다라고 하고 어떤 또 본인이 이제 충전기가 떨어져 있어서 이거 안 쓰는 건가 보다 하고 쓰레기통에 그냥 갖다 버리려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또 뭐라고 닥달한 적도 있다. 이런 등등의 증언은 그동안에 이제 최순실 씨 본인도 나는 태블릿 PC를 사용할 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거짓일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동안에 이제 검찰 수사 결과를 봐도 이 최순실 씨가 그 태블릿 PC를 사용해서 물론 저기서 말하는 태블릿 PC와 지금 현재 이제 검찰이 증거물로 가지고 있는 태블릿 PC가 같은 태블릿 PC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태블릿 PC를 최순실 씨가 사용할 줄 알았다라는 것을 이제 방증할 수 있는 어떤 이 가사 도우미의 증언은 그런 측면에서는 유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영태 씨는 바로 청문회에서 이런 얘기 했었죠.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JTBC에서 보도한 태블릿 PC는 네. 최순실이 사용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가 그 태블릿 PC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걸 사용을 못하는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최순실은 태블릿 PC를 사용을 못한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럼 가사 도우미 얘기랑은 좀 반대인데 고영태 씨의 위증 가능성도 거론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뭐냐면 우리가 국민들께서 지금 국조에 나와 있는 청문회장에 나와 있는 증인들 얘기를 다 믿으시지는 이제 않죠. 그러면 뭐냐면 사람이 전부 다 진실을 말한다거나 전부 다 거짓말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 늘 진실과 거짓말을 대강 섞어서 얘기를 해요. 고영태 씨는 아마도 우리는 모르지만 본인과 예민하게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한테 유리하게 진술하느라고 아마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논의의 여지는 없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검찰에서 이미 태블릿 PC는 최순실 씨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뭐 아무런 증거 없이 그렇게 밝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확실해진 것 같아요. 자, 이런 가운데요. 태블릿 PC 얘기도 저희가 짚어봤고 가사도우미는 이 부분 바로 주사제 논란인데 최순실 씨 그 주사제 관련해서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순실 씨 집에는 주사기와 태반 앰플 등이 한 상자씩 있었어요. 주사 아줌마가 일주일에 한 번 찾아와 주사를 놓았었죠. 주사 아줌마는 최순득 씨 집, 순득 씨의 딸 장시호 씨의 집도 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취재 계속해왔던 채널A가 보도했던 내용들이 바로 이 가사도우미의 증언에 다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정미경 의원이 법적으로 보면 이게 집에서 이렇게 주사 맞고 이런 부분들도 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그 최순실 씨 집에서 주사 아줌마가 왔다는 거잖아요. 주사 아줌마가. 그러니까 이게 간호사가 왔는지 도대체 누가 왔는지. 그러니까 주사 아줌마가 간호사면 괜찮습니까? 간호사면 특별히 그게 의사가 간호사에게 뭐 얘기해서 이게 처방을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집에서 나올 수 없는 사람들 특별한 경우에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특별히 그 앰플, 태반 앰플이나 이런 주사기에 굉장히 많이 집착되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미용에 굉장히 많이 집착된 사람으로 지금 보여지고 이게 지금 청와대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지금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사실 이제 태반 앰플만이 아니라 또 다른 중독성 있는 우리가 보통 왜 그 연예 기사 중에 모모 연예인이 프로포폴에 중독됐다 해서 물을 일으킨 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사실상 매주 한 번씩 아줌마가 찾아와서 무엇인가 주사를 놨다면 태반 앰플이라고 표현되지만 그 이외에 무엇인가를 놨는데 굳이 병원에 가지 않고 그렇게 집에서 하는 이유가 병원에서 그렇게 처방을 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이라면 그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라면 향정신적 의학 제재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건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지금 중독이 많이 돼 있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분과 관련해서 좀 더 철저하게 수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이런 가운데 채널A가 쭉 보도했던 것들을 가사 육아 도우미가 정말 하나하나 확인을 해줬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가끔 이제 최순실 씨가 검은 봉지에다가 김밥을 담아왔는데 이렇게 먹으라고 줬는데 최 씨의 살림 수준에 맞지 않은 음식이었다. 그래서 기억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한상훈 조리장 이런 얘기했었죠.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게 이제 김밥을 이제 한 줄 정도랑 같이 이렇게 먹고 이제 한 두세 줄을 항상 싸달라고 했죠. 뭐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김밥 싸갔던 게 정유라 주려고 가져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항상 그러니까 기본 준비해놔. 단무지, 우엉, 소세지, 뭐야 그거, 햄. 그 세 가지 준비하고 있는 거에다가 이제. 자, 소정석 국장님,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나온 그 김밥, 결국은 이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한테 전해진 거네요. 그러니까 매주 일요일 날 들어와가지고 이제 문고리 3인방이랑 회의하고 나서 박 대통령이 혼자 식사하고 최순실 씨도 뒤이어서 혼자 식사하고 문고리 3인방도 차례로 혼자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최순실 씨가 돌아갈 때 조리장들한테 김밥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싸간 그 김밥. 그러니까 자기가 산 것도 아니고 청와대 조리장한테 시켜서 김밥 만들게 해서 그거 갖다가 또 이제 그 아줌마들한테 먹으라고 이제 청와대 김밥이다 해서 먹으라고 줬는데 아줌마들이 보기에는 이게 뭐 생활 수준에 안 맞게 왜 비싼 거 안 먹고 김밥을 먹나? 우리한테 왜 김밥을 주나? 아마 그런 생각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요. 정말 괘씸한 게 공무상 기밀 누설이에요. 저 문고리 3인방은. 다 공무상 기밀 누설이잖아요. 일요일 날 사적인 사람이 들어와가고 최순실 씨가 들어와갖고 거기서 회의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 공무적인 게 얼마나 많이 나갔겠어요. 그렇죠? 비밀이. 그러니까 다 공무상 기밀 누설로 전부 다 구속해야 돼요. 저 문고리 3인방이요. 저는 또 한 가지 김밥의 출처가 지금 나왔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왜 김밥을 청와대에 싸라고 그랬을까의 심리를 이제 알게 됐어요. 뭐냐면 완전히 청와대를 분식집 수준으로 자기는 여긴 거예요. 슬픈 얘기네요. 그러니까 청와대 나는 청와대에다 대고 이렇게 그 김밥
싸라고 해서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야. 그걸 즐긴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가사도우미나 하는 사람들한테 청와대 김밥이야 먹어 하고 전달하는 그 심리는 완전히 청와대를 그 정도로 내가 부린다라는 그 우월의식 속에서 살았다는 거죠. 네. 결국은 자기 자신의 돈은 굉장히 부자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가. 그럼에도 하다못해 김밥도 그렇죠. 정말 본인 돈으로 사서 아유 좀 고생 많으세요. 그러니까 드세요. 이렇게 이런 가사도우미들에 그게 대한 돼야 어떤 되잖아요. 측은지심이 있었다면 오다가 들려서 뭐 김밥 포함해서 몇 개 이렇게 맛있는 거 선물 케이크도 사고 해서 갖다 같이 식구들이랑 드세요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청와대 조리장한테 시켜가지고 그거 공짜로 만든 거 갖다가 또 생색은 자기가 내고 뭐 이런 식의 행태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최순실 씨판 내부자들 지금 가사도우미 얘기를 쭉 했는데 지금 저희 포스터 또 직원직설이 항상 자랑하는 오늘은 내부자들 영화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최순실 씨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폭로한 세 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이 있는데 먼저 박헌영 과장 오늘 언론과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폭로를 했습니다. 특히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정말 최순실 씨가 늙은 너구리 같은 사람이라고 했다. 그리고 항상 뭐라고 하다가도 특별히 이용을 하더라. 뭐 이런 폭로를 했습니다. 최순실 씨와 김기춘 전 실장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최순실 씨 입장에서 가장 껄끄러운 사람, 대한민국에서. 그 사람은 김기춘 전 실장이었을 거예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영역을 놓고 나는 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너 함부로 까불지 마. 라는 게 김기춘 전 실장이 최순실한테 은연중에 했던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 그 김영한 전 수석의 그 비망록에 보면 그 뒷조사한 게 나오잖아요. 김기춘 씨는 사실은 그 최순실 씨의 뒷조사를 했던 걸로 보여져요. 예, 꽃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최순실 씨는 어떻게든지 김기춘 전 실장을 나중에는 그 좀 빼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제거해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우병우를 왜 임명했을까요? 왜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에 우병우를 넣고 싶었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 인사를 최순실 씨가 하면 우병우는 결국은 뭐냐면 최순실을 도와주는, 그게 한 번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내내 우병우는 최순실을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관계들을 여러 가지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박헌영 과장이요 이런 폭로까지 했습니다. K스포츠재단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박헌영 과장의 폭로 이어서 들어보시죠. K스포츠재단을 통해서 최순실 씨가 결국 하고자 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도 당연히 뭐 어느 정도 목적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뭐 나중에 뭐 정유라를 지원하려는 그런 목적도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퇴임을 하고 나면 이쪽으로 와서 이사장을 하려고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고영태 씨한테도 뭐 그렇게 들었었고 저랑 노승일 씨는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다른 직원들은 제가 모르겠지만 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규 실장님, 그러니까 박 대통령 퇴임하면 K스포츠재단 이사장으로 오는 걸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저는 박헌영 씨의 심리 상태를 조금 알고 싶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한국일보 단독 기사로서 막 이제 폭로를 하면서 나한테 오해가 있다 얘기를 하죠. 위증교사. 위증교사.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왜 딴 말은 맞다. 딴 말은 안 듣고 왜 나를 그렇게 몰아가느냐. 이 말에 저는 단초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노승일 씨와 고영태 씨는 이미 폭로하는 사람이고 자기는 이쪽 편, 그러니까 뭐 이 정돈춘 이사장 편 내지는 최순실 씨 편, 최순실 씨 편 이렇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오해가 있잖아요.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은 더 폭로하고 싶을 거예요. 뭔가 말을 더 만들어내서라도 더 센 걸로 자기를 비추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말 중에 하나가 사실은 박 대통령이 나중에 K스포츠로 오려고 했다. 그런데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거 물어보면 그거는 누구한테 들었다. 고영태 씨한테, 노승희 씨한테 들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최소한 고영태와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런데 더 묻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저 말에 대해서 크게 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박헌영 씨의 심리 상태는 굉장히 내가 이제 더 적극적으로 폭로해야지 하는 지금 그런 상태다라는 건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또 하나는요. 정말 노승일
K스포츠 재단 부장은 청문회에서 정말 이거 얘기하면은 다 뒤집어질 텐데 라면서 추가 폭로를 예고하게 됐습니다. 노승일 K스포츠 재단 부장의 청문회 때 모습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거 위증이다 아니다 이거 싸울 때가 아니에요. 저는 뭐냐면 거대한 상과 싸워야 돼요. 청와대라는 박근혜라는 거대한 상과 그 다음에 박근혜 옆에 있는 거머리 최순실과 그 다음 삼성이라는 데하고 싸워야 돼요. 저는 여기에서 이 국회의원님들하고 싸울 이런 제 계획에는 없었던 거예요. 이게 제가 고영태한테 의원직에 좀 연락해달라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의원님을 컨택하게 됐고 의원님하고 상당한 많은 시간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의원님이 정말 진실성 있게 이걸 밝혀주실 것인지 아닌지 그걸 저도 확인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료를 드렸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내부자들에 나오는 지금 저 포스터 보고 제가 참 또 감동인데 어떻게 보면 저 세 분이요. 지금 다 손탄 증인들이에요. 지금 노승일 씨, 고영태 씨는 박영선 의원 사람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처럼 돼 있고 박헌영 씨는 그 친박 이완영 의원 그쪽에 있는 사람으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본인이 아니라고 지금 아니, 아니라고 하고 하지만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게 결국은 뭐냐면 최순실 쪽을 돕는 사람이냐 최순실 씨를 안 돕는 반대파냐 지금 이걸로 지금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헌영 씨가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건 내가 최순실을 돕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지금 자기는 항변하면서 막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요. 자, 고영태 씨는 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 세 사람 중에 마지막으로 고영태 씨. 요즘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요. 자, 고영태 씨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죠. 일설에는 고영태 증인이 가까이 최순실과 지내다가 차은택 이후에 차은택 때문에 본인은 소원해졌고 차은택과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고영태 씨가 뭔가 앙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설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최순실을 존경합니까?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미워합니까? 2년 전부터 그런 좀 모욕적인 말과 뭐 밑에 직원들을 좀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런 행위를 좀 많이 해서 그때부터 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 사람 결국은 최순실 씨 문제 폭로할 수밖에 없게 된 이유는 최순실 씨 리더십에 대한 거예요. 결국 직원들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말 많이 하고 힘들게 했었다. 결국은 이제 신뢰 믿지 못한 거죠, 최순실 네. 씨가. 그래서 이른바 갈라치기를 한 거고. 이간질을 시켰다. 예, 서로 이제 이간질 시키면서 이 사람한테 신뢰를 주는 것처럼 하면서 상대를 또 변심하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누구도 어떤 이 최순실 씨를 보호하지 않고 다 이제 폭로에 나서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됐던 거죠. 그것은 결국 이제 최순실 씨의 자업자득이라고 볼 수 있고 보면 되게 노승일 부장도 마찬가지고 고영태 씨도 거의 지금 1년 전부터 고영태 씨 같은 경우 거의 2년 전부터 이 뭔가 좀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자료도 모으고 뭐 영상도 챙기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일어난 이런 부분들은 최순실 씨의 이른바 갑질이 가까이 있는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에게도 변함없이 어떤 모욕감 같은 것들을 주면서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그런 속에서 벌어진 일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순실이 폭로하는 내부자들의 증언들 짚어봤고요. 저희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